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9살 딸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돌싱 2년 차예요. 딸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얼굴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부모 밑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키우느니 혼자서라도 사랑을 듬뿍 주고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처음엔 딸애가 아빠의 부재로 또래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딸아이가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모든 이혼 가정에는 각자만의 사정이 있듯이 저 역시도 이혼까지 감행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사건건 명문대 출신의 집안 좋은 동서랑 저를 비교하는 남편 때문이었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재능도 다른 건데 제 장점을 봐줄 생각도 않고 무조건 남과 비교해 자존심을 밟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겠어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자 저도 더는 이 남자를 믿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거기다 시댁 식구들까지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니 어쩌겠어요. 중이 절이 싫으면 짐 싸서 제 발로 나오는 수밖에요. 저는 경기도 송탄에서 나고 자라 대학도 경기권에서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미군 부대 근처에서 식당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생활형 영어를 배우고 자랐어요. 가게 손님 대부분이 미군과 미국 가족들이어서 부모님을 도와 서빙을 할 때면 자연스레 영어를 사용해야 했거든요. 남들은 돈 들여 어학연수다 뭐다 해외로 나갔지만 제 경우는 지역 특성상 돈 안 들이고 영어를 익힐 수 있었죠. 이런 특수한 제 어린 시절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그때는 몰랐지만요. 집을 떠나 타지로 떠나게 된 건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원래는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권은 대중교통이 서울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버스 배차 시간도 넓고 늦잠 한 번 잤다고 선뜻 직장까지 택시를 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절약하고 교통비도 아낄 겸 서울에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5년 차에 접어들던 때였어요. 외식 조리학과를 나온 저는 당시 대기업 산하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본사 홍보부 직원이었던 남편이 저희 매장으로 취재차 오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죠. 기업 홍보 브로셔의 실을 저희 레스토랑 기사에는 매니저님과 실장님 사진과 요리만 소개되었지만 정작 홍보부 직원들을 도와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잡일을 담당한 건 저였어요. 그렇다 보니 담당자였던 남편과는 전화 연락도 수시로 하게 되었고 한동안 얼굴도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연인에서 부부로 이어지게 되었죠. 시댁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둔 시부모님은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당신들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 아끼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아버님은 중소기업에 다니셨는데 직장인 벌이가 뻔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틈틈이 부업을 하시며 집안 살림을 하시다가 제 남편이 고2가 되던 무렵부터 보험 설계사로 나섰어요. 말주변이 좋거나 싹싹한 성격이 못 돼서 실적은 그저 그런 편이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무렵에는 그 일을 그만두셔서 저는 어머님이 보험 설계사였다는 것도 결혼하고 이듬해가 돼서야 알았어요. 양가의 경제 상황이 비등비등한 터라 결혼을 할 때도 반대는 없었어요. 문제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었죠.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시동생은 인물도 좋고 특히 말로 사람을 구워 삼는 재주가 탁월했어요. 사기꾼을 했으면 일간지 일면은 충분히 도배할 인물이었죠. 그래서인지 변변한 학벌도 재력도 없는데도 돈 있는 집 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 불행은 시작됐어요.
동서가 시집을 올 때 동서 친정에서는 시동생한테 회사를 차려주었어요. 딱 봐도 말만 뻔지르르 하지 능력은 쥐뿔도 없는 인간인데 뭘 믿고 회사까지 차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저는 시댁에서 욕받이 신세가 되었어요. 특히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히스테릭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동서한테 쌓인 스트레스까지 저한테 몽땅 풀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 덕은 보게 되었어도 시어머니 눈엔 며느리 흠만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만만한 집 딸도 아니고 무려 자기 아들 회사까지 차려준 집딸인데 함부로 시어머니질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 그쪽으로 갈 화를 저한테 풀었던 거죠. 동서는 있는 집 자식답게 절약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건을 사도 가격은 생각 않고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잔뜩 사다 날랐고 그걸 다 쓰기도 전에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쓰는 것보다 늘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물건들이 많았어요. 60평생 쌀 한 톨도 허투루 버리는 적 없던 시어머니는 그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럼 그걸 동서한테 직접 말하면 될 것을 꼭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죠. 예, 넌 살림하는 애가 어쩜 이 모양이냐? 설거지할 때 수세미에 세제 푸지 말고 설거지통에 풀어서 쓰라고 내가 했니 안 했니? 너처럼 쓰면 세제가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설거지통에 새 제품물이 들어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저한테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건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동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이럴 때 제가 말대꾸라도 한번 하면 그날은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내곤 하는데 그날따라 저도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많고 몸도 피곤해서 불쑥 속마음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님, 그거 동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전 항상 어머님 말씀대로 설거지통에 세제 푸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매번 저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할 말 있으시면 동서한테 하세요. 그래야 동서도 잘못된 건 고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동서 눈치를 보면서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언제 너한테 화풀이를 했다고 그래. 네가 편변 차느니까 하는 말 아니니. 그리고 왜 여기서 둘째를 끌어들여? 둘째야, 넌 신경 쓸 거 없다. 주방 일은 큰애한테 맡기고 넌 거실 가서 쉬고 있어. 뭐하러 좁은 주방에 셋이나 들어와 있니? 어여 가. 허둥지둥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는 시어머니를 보니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도 참, 어머님이 왜 저한테 설거지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 집은 도우미 아줌마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전 내일 관리받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해요. 기껏 돈 들여 관리받았는데 큐빅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라고요. 뭐 어머님이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니까 앞으로는 도우미 아줌마 없는 날엔 그 이한테 시키면 되겠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굳이 돈 들여서 집안일 하는데 사람을 쓰는 것도 문제였지만 금쪽 같은 자기 아들한테 설거지를 시키겠다는 말에 잔뜩 화가 났던 거죠. 물 아껴 쓰라는 말을 돌려서 하려다가 자기 아들한테 설거지까지 시키게 됐으니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동서 앞에서 주방일에 대한 말을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혹여 당신 아들한테 불똥이 튀길까봐 그러셨겠죠. 평생 재산은 구경조차 못하고 살았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었어요. 저희 시댁이 작은 종가라고는 해도 1년에 제사가 3번이나 되는 집이에요. 어머님은 당신 시집 왔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일도 아니라고 하시지만 직장을 다니며 살림까지 하는 저로서는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거기다 구정과 추석을 더하면 1년에 5번은 제사 음식을 차려야 했어요. 아무리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지만 결혼 전까지 내 손으로 김치 한 번 안 담가봤던 사람이 제사 음식은 제대로 할 줄 알았겠어요. 매번 시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어가며 눈치껏 배워나갔죠. 어머님도 처음엔 제사면 명절일이 손에 익지 않아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늘 저한테 타박을 하셨어요.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 곧장 따라할 텐데도 굳이 제 자존심을 팍팍 긁으면서 말이에요. 니네 친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할 줄 모르니? 내가 네 담임선생도 아닌데 허구한 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겠니? 아, 속 터져서 원. 툭하면 제 친정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리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와 이딴 소리를 듣고 있을까? 후회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를 이렇게 쥐잡듯 하는 분이 동서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온화하게 구신다는 거예요. 얘 둘째야, 설아. 집에 여자가 몇인데 네가 천을 붙이니? 그런 건 큰애한테 맡기고 넌 거실 나가 쉬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애가 괜히 일손 돕겠다고 나섰다가 다칠까봐 겁난다. 어서 가서 쉬라니까. 똑같은 며느리인데도 동서한테는 어찌나 살갑게 대해주시는지 서운하다 못해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제 편을 들어줘도 시원찮을 제 남편마저 동서만 싸고 들지 뭐예요. 그래요, 재수씨. 재수씨한테는 이런 일 안 어울려요. 이런 건 우리 집사람한테 맡기고 재수씨는 나와서 TV나 보세요. 일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탈나요. 아, 당신 뭐해? 후딱 끝내고 치우지 않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슨 전을 하루 종일 붙여? 당신이 게으름 피우니까 괜히 재수씨까지 불편해하잖아. 와, 진짜 저 주둥이에 주먹을 쳐넣고 싶은 걸 꾹 참았네요. 남편이 처음부터 동서 편을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신혼 초만 해도 남편은 저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시동생이 처가덕에 사업도 시작하고 대표 소리 들어가며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면서 조금씩 변해가더군요. 아, 성민이 자식 이번에 또 차 바꿨더라. 지 처가에서 바꿔줬대. 그 자식은 전생에 나라를 몇 개나 구했길래 돈 많은 처가 얻어 외제차까지 끌고 사나 몰라. 내가 그 자식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대학도 더 좋은 데 나왔는데 말이야. 이래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하나 봐. 아, 부럽다. 처음엔 그저 부러워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부러움은 질투로 변했고 질투는 저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야, 차도 막히는데 꼭 니네 친정까지 가야 하냐? 명절 때만이라도 나도 좀 쉬자. 이번 설에는 그냥 걸으면 안 돼? 자기 정말 웃긴다. 난 명절이며 제사며 꼬박꼬박 당신 집에 가서 종처럼 일하는데 자기는 고작 1년에 2번 처가에 얼굴 비추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 그렇다고 자기가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차려주는 밥 얻어먹고 TV 좀 보다가 오는 거면서 그것도 하기 싫다고 이러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서울에서 송탄까지 운전하는 건 쉬운 줄 아냐? 경차 끌고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네가 아냐고. 누구처럼 외제차 한 대 뽑아주고 이러면 나도 못 가겠다는 소리는 안 하지. 솔직히 우리나라에 돈 있는 처가 얻어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마치 남들 다 받고 사는 거 자기만 못난 처가 만나 고생하는 것처럼 늘 타박이었죠. 그러다 제가 출산을 하고 일을 쉬게 되면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제 친정엔 발길을 끊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명절에 친정을 찾는 건 저와 제 딸아이뿐이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 환갑을 맞아 이번만큼은 남편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서 함께 가자고 말을 했더니 대뜸 화를 내지 뭐예요. 돈도 내가 버는데 내 손으로 운전해서 니네 집까지 가자고? 싫어. 난 못해. 그렇게 친정 부모 보고 싶으면 너 혼자 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날 기사 취급하려 들어? 자기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일 그만뒀니? 애를 봐야 하니까 그런 거 당신도 알잖아. 어떻게 매번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혼자 돈 버는 게 심통나면 당신이 육아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엄마 환갑이라서 친정에 내려가 밥 한 끼 하자는 건데도 이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이런 인간 끌고 가서 좋은 날 기분 잡치느니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애를 들쳐안고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혹시 내 돈으로 네 친정에 돈 봉투 주려는 건 아니지? 표정 보니 내 말이 맞나 보네. 그럼 엄마 환갑인데 빈손으로 가?
자기 부모님 환갑 때 한 만큼만 넣었으니까 걱정 마. 뭐? 그럼 100만 원이나 드린다는 거야? 너 미쳤냐? 니네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돈을 줘. 완전 날강도가 따로 없네. 남편의 말에 놀란 건 저였어요. 분명 어머니 환갑 때 저희가 드린 돈은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일을 쉬기 전이라서 제 월급 통장에서 현금을 뽑았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나 드렸다니 어이가 없었죠. 당신, 나 몰래 어머님 환갑 때 돈 더 드렸어? 나한텐 50만 원 했다고 했잖아. 그제야 남편은 제 입으로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걸 알았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 남자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자기 부모한테는 100만 원이나 드려놓고 장모 환갑엔 입 싹 닦으려고 그랬니? 네 부모한테 드린 돈 절반밖에 안 되는 50만 원 쓰는 것도 아깝다고 이 난리냐고. 난 너랑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니네 집 제사에 시부모 생신, 명절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매번 돈까지 들였는데 넌 사위 노릇도 제대로 안 하면서 네 돈 쓴다고 타박이냐고. 툭하면 동서네랑 비교하면서 우리 집 무시하는데 자긴 그럴 자격도 없어. 적어도 네 동생은 처가에서 받은 만큼 그 집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어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받기만 바라잖아. 자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동선의 집에 장가를 갔어도 대접받고 살긴 그런 인간이야.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는 거라고. 저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집을 나섰어요. 2시간 넘게 전철을 갈아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커다란 눈을 말똥거리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딸아이 때문에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었거든요. 그날 친정에서 엄마 환갑연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린 딸애한테는 미안하지만 제 손으로 돈을 벌어야 지금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서는 건 매일 아침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제겐 힘든 일이었어요. 다행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처럼 일하는 엄마들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죠. 제가 들어간 곳은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시작한 60대 사장님이 하는 파스타 가게였어요. 규모도 작고 주택가에 위치한 곳이라 아는 사람들만 찾는 가게였죠. 사장님 부모님이 사시던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해 만든 가게라서 레스토랑이라는 느낌보다는 8, 90년대 중산층 가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거기다 사장님이 30여 년간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사모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더해져서 내부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났어요. 이런 분위기 탓인지 주 고객은 30, 40대 여성들이었어요. 손님 중에는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애들 친구 엄마끼리 모여 식사를 하는 학부형들도 있었는데 가끔 사장님을 통해 아이 생일 캐터링을 의뢰하는 일도 많았어요. 처음엔 거절을 했었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식당도 필요하지만 손님을 찾아가는 식당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시대가 변하면 식당도 변해야죠. 그래서 말인데, 나경씨, 본격적으로 캐터링 사업 해볼 생각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영업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나경씨가 하겠다고 하면 영업 쪽은 내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일전에 나경씨가 점심밥으로 만들어준 버거랑 나초를 먹어보니 상품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어때요? 생각 있어요? 뜻밖의 제안이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사장님 밑에서 일한 지 3년 가까이 되었지만 한 번도 급여가 밀리거나 주방 일에 참견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어디까지나 주방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고 계시단 게 느껴질 정도였죠. 각자의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게 사장님 지론이었으니까요.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라면 레스토랑이든 캐터링 사업이든 믿고 따를 만하다 싶었어요. 게다가 일방적인 고용 형태가 아닌 수익을 나누는 동업 형태였기에 잘만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다만 잘 안 됐을 경우 매달 벌어들이던 고정 수입이 위태로워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남편이 제 등을 떠밀어주지 뭐해요. 역시 명문대 출신 재수씨는 달라. 이번에 예은이 강남에서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갔다더라고. 거기 들어가려면 몇 년 전부터 대기를 타야 한다던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래서 배운 여자가 애 교육도 잘 시킨다고 하는 거야. 당신은 대학도 지잡대 나오더니 애도 지잡 유치원에 보내잖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잡 유치원이라니. 그리고 여기로 이사 오자고 한 건 당신이야? 당신도 나도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 보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내가 달래 여기로 이사 오자고 했냐? 가진 돈이 없으니 서울에선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말이 났으니 말인데 니네 친정에서 돈 좀 보태줬더라면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겠냐? 재수씨는 시집 올 때 자기 남편 회사도 차려주고 40평대 아파트까지 떡하니 혼수로 가져왔는데 너네 집에선 해준 게 뭐 있냐? 우리 신혼집 구할 때 돈 5천 보태준 거밖에 더 있어? 우리 집 살 때도 니네 친정에선 10원 한 장 안 보태놓곤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러는 당신네는 도대체 뭘 얼마나 해줬어? 우리 집에선 5천이라도 대줬지. 당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 집 사서 여기로 이사 올 때도 휴지 하나 안 사주셨어. 그런데 왜 매번 내 친정 탓만 하는 거냐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우리 집에서 해준 게 많은지 당신 집에서 해준 게 많은지. 그러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그러더군요. 야, 됐다. 말도 안 통하는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그래, 이게 다 여자 보는 눈도 없는 내 탓이다. 나도 내 동생처럼 학벌 좋고 돈 많은 집 여자를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인정이 넘쳐서 너 같은 걸 만났으니 누구 탓을 하겠냐고. 말끝마다 내 탓, 내 친정 탓을 하는 남편 때문에 속에서 사리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이혼을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장님이 제의하신 캐터링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라면서 그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빠, 나 이 돈 필요 없어. 돈은 사장님이 대시기로 했으니까. 모르는 소리 마라. 시작부터 한쪽으로 기우는 동업은 나중에 가서는 꼭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몸으로 뛰면 뭐하냐? 서류상에는 돈 낸 사람, 안 낸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 자금으로 써. 대신 계약서 쓸 때 확실히 투자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동업이라는 게 형제끼리 해도 꼭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이 돈을 넣어야 너도 부모 노후 생각해서라도 길을 쓰고 성공할 거 아니냐. 아빠는 기어이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빠가 주신 돈 덕분에 저는 사장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새로 시작한 캐터링 사업은 시작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레스토랑을 할 때는 손님들이 캐터링 문의도 많이 했었는데 정작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그다지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해야겠다 시작했어요. 일단 입소문을 내려면 애들 키우는 엄마들처럼 좋은 상대는 없겠다 싶어서 제 딸아이 유치원 행사 때 제가 무료로 캐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학부모들도 다들 모이는 자리니만큼 홍보는 확실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은 완전 대성공이었어요.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통해 캐터링 업체를 문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얻은 고객들을 통해 또 다른 고객들을 얻어나갔거든요. 거기다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도 슬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년쯤 지나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동안 남편한테 비밀로 해왔던 제 사업이 들키고 만 거예요. 야, 넌 사업을 시작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애도 하는 걸 남편이 나만 모르냐? 근데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사업을 해? 혹시 네 친정에서 돈 대준 거야? 누구 돈으로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와씨, 장인어른도 참 그렇다. 사업 자금을 대줄 거면 사위한테 대줘야지 자기 딸한테만 대주는 게 어딨냐? 사업을 해도 남자인 내가 하는 게 낫지 여자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얼마나 대줬어? 1억? 2억?
이 와중에도 우리 집에서 해준 돈만 따져대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믿고 남편이랍시고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다 싶었죠.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내 친정 돈을 빼먹을까만 고민하는 남편을 보니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서 이 인간이랑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더욱 간절했어요. 1억이든 2억이든 당신이 관심들 필요 없어. 난 친정아빠한테 받은 돈 없으니까. 사실 이 말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사장님이랑 동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상의 투자자 이름을 분명히 명시했거든요. 제 이름이 아닌 저희 아빠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명백히 저희 사업의 투자자인 셈이었죠. 받을 돈이 없다는 말에 남편은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하긴 니네 집에서 무슨 돈이냐. 아참, 다다음 주가 예인이 생일이라더라. 안 그래도 내가 재수 씨한테 회사 일을 부탁할 게 있어서 애 생일 선물 좀 챙겨주려고 했는데 잘 됐네. 네가 예인이 생일상 좀 차려줘라. 재수 씨 마음에 쏙 들게 잘해야 돼. 솔직히 내가 그걸 왜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순간 이참에 동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2주 뒤 저는 동선의 집으로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우리 딸아이가 예은이 생일이라니까 따라가겠다고 해서 제 딸도 데리고 갔죠. 제 딸과는 불과 3개월 차이라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제 딸을 보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머, 유나도 올 줄은 몰랐는데? 오늘은 우리 예은이 유치원 친구들만 초대를 한 거라서 미안해서 어쩌니 유나야? 동서도 참 미안할 게 뭐 있어. 애들이야 금세 친해지는데. 내 말은 유나가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할 거란 얘기죠. 다들 영어 유치원 출신이라 대화도 영어로 하거든요. 동서는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저희 모녀를 보며 말했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애 앞이라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때였죠. 방에 있던 예은이가 나오더라고요. 예은이를 본 제 딸이 반갑게 달려갔어요. 예은이도 제 딸을 보자 무척 반가워하더라고요. 동서의 태도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애들끼리는 친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간 음식을 꺼내 세팅을 시작했어요. 세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 둘 손님들이 도착했고 금세 집안은 학부모들과 아이들로 시끌벅적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팅도 끝났겠다 아이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살짝 열린 예은이 방 틈으로 동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은아, 엄마가 유치원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영어 쓰라고 했지? 그치만 유나는 영어를 못하는걸. 그러니까 유나 같은 애랑은 말도 섞지 말아야지. 영어도 못하는 애랑 뭐하러 대화를 해. 걔는 일반 유치원 다니는 애라서 너희 유치원 친구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사람은 자기랑 어울리는 급의 사람들하고만 상대를 해야 돼. 유나 엄마를 보면 몰라? 배운 게 없고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가사 노우미처럼 음식이나 차려주고 있는 거잖아. 너도 아무나하고 어울리면 나중에 커서 유나 엄마처럼 남의 집 일이나 하고 살게 돼. 그러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6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 정말 지독히도 못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까지 가기도 전에 웬 아이 엄마한테 붙들리고 말았죠. 어머?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세요? 그러자 2층에서 막 달려 내려온 동서가 애 엄마를 향해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파티 때문에 부른 가사 도우미라고요. 염치 없이 일터에 애를 데리고 왔길래 그만 돌아가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애 엄마가 나와 우리 딸을 보더니 영어로 불쌍해서 어쩌나? 이러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동서와 그 여자는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아는 모양인데 제가 토익 토플 같은 시험은 한 번도 안 봤지만 영어 회화는 지들만큼은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미군이란 미국 가족들하고도 프리토킹을 해서 발음도 지들한테 절대 안 밀린다고요.
그래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말해줬어요. 동서, 내가 왜 자기네 가사 도우미야? 손이 형님한테 이따위로 굴면 안 되지. 교양 없게 시래. 그리고 그쪽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함부로 상대를 동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이 날 동정해? 건방지게. 남을 동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거지 같은 영어 발음이나 어떻게 해봐요. 어디서 배웠길래 발음이 그 모양이야? 아무튼 예은이 생일 선물로 해온 음식은 맛있게 먹길 바래. 큰엄마가 돼서 조카한테 생일상 한 번은 차려줘야겠다 싶어서 해온 음식이니까. 그럼 나 가볼게. 제 말에 동서랑 애엄마는 눈을 번쩍 뜨고는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애가 그러지 뭐예요. 엄마, 예은이 말이야. 안 됐어. 응? 예은이가 왜? 아까 보니까 친구들이 예은이랑은 놀아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예은이가 그러더라.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해서 친구들이 말을 안 시키는 거라고. 유치원에서도 자기만 영어를 잘 못해서 애들이 말도 안 시킨대. 그래서 유치원도 가기 싫대. 그 말을 들으니 애 키우는 입장이라 그런지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엄마, 난 영어 유치원 안 다닐 거야. 우리 유치원에서는 러시아에서 온 친구도 있고 네팔에서 온 친구도 있지만 다 친하게 지내거든. 그런데 예은이네 유치원에서는 안 그런데. 친구들끼리도 영어 잘 못하면 친구 안 시켜준대. 그런데 엄마, 아까 작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엄마가 영어로 막 말했잖아. 아, 그거 예은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랬어. 딸 얘기를 들어보니 예은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무시하던 동서를 생각하니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난리를 쳤어요. 내가 재수씨한테 잘하라 그랬지.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벌였길래 재수씨가 그 난리를 쳐. 그리고 남의 애 생일 잔치에 윤아는 왜 데려가서 개쪽을 팔아. 다들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라 말도 안 통할 텐데 굳이 애한테 그런 꼴을 보여야겠어? 하긴 너부터가 그 사람들이랑은 말이 안 통할 텐데 애 걱정은 됐겠냐? 애미가 무식해서 괜한 자식만 고생이지. 암튼 내일 당장 재수씨 찾아가서 싹싹 빌어. 나 이번에 재수씨 처가 도움 못 받으면 회사 잘릴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재수씨 구워 삶으라고. 그 말을 듣는데 이 인간과는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진 말을 깔끔하게 쏟아 부어주었죠. 놀고 자빠졌네. 야, 넌 그 여자가 네 딸을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알고나 그러니? 예은이한테 그러더라. 우리 예은이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영어도 못하니까 앞으로는 말도 섞지 말라고. 넌 네 자식이 그런 대접을 받는데도 그 집 도움을 받고 싶니? 그래, 나도 오늘 내 사업 홍보나 하려고 그 집에 갔었어. 근데 가보니 알겠더라. 개처럼 버는 것도 좋지만 개 같은 것들한테 내 새끼 욕 보이면서까지 돈 벌 필요는 없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왜 걔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 영어를 못하는 건 너지 내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영어로 읊어줄까? 이 돈에 미쳐서 자식까지 팔아먹을 개차방 같은 인간아. 정신 차려.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너 믿고 투자 안 해. 지 힘으로 어떻게든 성공할 생각은 않고 남의 도움으로 큰 소리치고 살 생각만 하는 인간을 어떻게 믿겠니? 네 주제가 그 정도인데 누가 널 대우해주겠냐고. 내가 진작 너란 인간의 됨됨이를 알아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히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그냥 끝내자. 지 자식보다 재수씨 도움이 절실한 너는 가서 재수씨를 구워 삶든 삶은 김에 잡아먹든 네 벨 꼴리는 대로 하시라고요. 나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알았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 조정 기간 중에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덕분에 양육권은 수입이 있는 제가 맡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딸은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내년 2월이면 친구들과 헤어져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다들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한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이혼을 하고도 저희 모녀가 이사를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할 때 제가 시세의 반을 남편한테 현금으로 지불하고 제 명의로 이전을 했거든요. 딸이가 유치원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동네에서 쭉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 동서가 예은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이혼한 이후로는 전화 통화 한 번 안 했었는데 말이죠. 동서 혼자 찾아왔더라면 문도 안 열어줬을 테지만 예은이가 따라온 탓에 문은 열어줬어요. 예은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딸을 보고는 힘차게 유나야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동서가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이지 뭐예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예은이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같은 반 애들한테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었나 봐요. 이유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였죠. 예은이도 예은이대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한동안 실어증까지 앓았다더군요.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애가 우리 유나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고 있길래 동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집에 데려왔던 거예요. 그리곤 거의 반년 만에 예은이가 말을 하는 걸 보자 눈물을 터뜨리고 만 거죠. 자식 앞에 장사 없다고 그날 동서는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애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식을 망치는 일이었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한때는 죽일 듯이 미웠던 동서였지만 자식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진 꼴을 보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주말마다 예은이를 우리 집에 보내라고 했어요. 유나랑 같이 지내다 보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지 않겠냐고요. 동서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예은이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인간성까지 버려가며 영원히 공분이 강조하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이번 생의 부모 역할은 처음이라 아직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욱 바른 길로 걸어가야겠다 생각해요. 그래야 내 아이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언젠가 내 자식도 바르게 잘 자라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자치고는 많이 털털하고 성격이 남자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제 남편이 저보다 섬세하고 여린 면이 있을 정도니까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를 같이 나온 선후배 사이였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함께 공방을 차렸어요. 다양한 핸드메이드 가구나 물품을 만드는 목공 공방인데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남편이 디자인을, 손기술이 좋은 제가 제작을 하며 일하고 있죠. 저는 선천적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질이라 어렸을 때는 모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외모도 동양적인 분위기가 있어 모델 같다는 이야기를 살면서 정말 많이 듣고 자랐죠. 실제로 잠깐 학원도 다녀봤지만 항상 피부며 몸매 등을 관리해야 하는 그쪽 일이 저에겐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목공이라는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하게 된 이후로는 머리도 짧게 자르고 다니고 외모에는 더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인기가 많은 편이었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남자들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지금의 남편도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귄 거였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스타일이 결혼 후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왜? 살면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잘 안 맞아 불편한 관계요. 어느 누구의 탓을 하기에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이가 간혹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게 하필이면 제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세요. 저와는 다르게 키도 작고 살짝 통통하셨는데 그 연세에 오히려 살집이 있으니 귀품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드신 모습만 봐도 처녀였을 적에는 남자들이 줄을 섰겠다 싶은 서구적인 외모십니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사뿐사뿐, 옷 입는 것만 봐도 분홍색이 가득한 말 그대로 천상 소녀 같은 분이세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공주처럼 다니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마냥 신기하고 예뻐 보였어요. 솔직히 호감이었죠.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동경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셨고 말투도 딱딱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온 힘을 다해 팍팍 내고 있으셨어요. 근데 여자가 머리가 그렇게 짧아서 어떡해? 드레스 입을 때는 어떡하려고 그렇게 짧게 잘랐어요? 촬영할 때나 결혼식 당일 때에는 머리를 붙이기로 했어요. 메이크업 할 때 머리도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는 좀 기를 꺼져? 여자가 좀 여성스러운 면모가 있어야지. 키도 크니 머리도 기르면 이쁘겠구만.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저는 작업할 때 머리가 거추장스러운 게 불편해서요. 지금 이게 편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눈치가 확실히 많이 없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머님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후로 저를 만날 때마다 머리 얘기를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얘기만 하셨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던 저라도 그걸 모를 수는 없었죠. 그래도 당장 몇 개월 만에 짧은 머리를 허리까지 기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허허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기겁을 할 장면이 한번 펼쳐졌었는데 그게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제가 헤어 메이크업도 다 받고 드레스도 다 입은 후 아침 일찍 식장에 도착했을 때였는데요. 차에서 내려 식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우미분들이 아직 아무도 내려오지 않고 시어머니만 먼저 내려와 계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를 챙기겠다고 내려와 주신 거였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냥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왜 나와 계세요? 오늘 바람도 부는데 얼른 들어가요. 해그머니나 치마 내려! 내려! 제가 드레스를 번쩍 들고 안으로 얼른 들어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탁탁 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걷고 있는 중이었고 시어머니보다 다리가 길다 보니 몇 걸음 안 걸었는데도 시어머니보다 앞장서게 되더라고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제 뒤에 종종거리시면서 따라오게 되었죠. 드레스가 너무 길어서 밟을까봐 그랬어요. 도우미분들 오실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치마 내리고 걸을게요, 어머님. 저는 이때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그냥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다그치신 걸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신랑이 이때 시어머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셨다고 얘기해줘서 그때야 그러셨구나 하고 알았어요. 제가 눈치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제 결혼식이다 보니 저도 정신이 없어 시어머니 표정을 제대로 못 보긴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부주의하게 지나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 눈치를 항상 살피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게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어렸을 적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 손에서 커왔거든요. 집안에 여자 어른이 생긴 건 저도 처음이다 보니 무슨 트러블이 나면
내가 잘 몰라서 뭔가 실수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해도 역부족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시댁에 찾아가면 시어머니는 항상 집안에서도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고 잠깐 요리를 할 때도 프릴이 달린 앞치마를 꼭 메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도우려면 저도 반드시 그 앞치마를 입어야만 했고요. 시어머니는 남의 옷이라도 물이나 음식이 튀는 꼴을 절대 못 보셨거든요. 또 그릇 하나 찻잔 하나도 얇디 얇은 도자기였고 꽃그림이 무수하게 새겨져 있었죠. 온 가족은 집안에서 반드시 실내용 슬리퍼를 신어야만 했고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거나 잠깐 나갔다 오느라 깜빡 잊고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어김없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건 역시 요리와 설거지였어요. 시어머니에게 그 두 가지는 거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죠. 음식은 맛도 좋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보기에 좋아야 하고 또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반드시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했어요. 설명만 들으면 조선시대 궁중예법이 따로 없었죠. 식기가 워낙 예쁘고 얇디 얇아 치울 때도 한 번에 싹 치우기가 어려웠고 조심조심 싱크대로 옮겨 조심조심 설거지를 해야 했죠. 설거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곧바로 호통이었답니다. 얘,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얘가 찻잔 다 깨겠네, 다 깨겠어. 집안일로 시어머니께 점수를 따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전략을 바꿔보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유명한 빵집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빵은 전부 사와서 시댁에 갈 때 가져다 드렸죠. 차를 즐기시고 다과를 즐기시는 분이니 당연히 빵과 케이크도 잘 드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는 제가 어렵게 사온 빵과 케이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차랑 같이 드시면 맛있는 빵인데. 이거 죄다 밀가루 아니니? 너 이런 밀가루 먹으면 살이 얼마나 찌는 줄 알아? 피부는 또 얼마나 안 좋아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이 빵은 통밀로 만든 거라고 하던데 괜찮지 않을까요? 빵만 통밀로 만들면 뭐해? 이 안에 이잼 발라져 있는 거 봐라. 이런 건 얼른 버려야지 안 되겠어. 그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멀쩡히 새 빵들을 그대로 버리려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먹을게요. 저 주세요. 너는 관리 안 해? 안 그래도 머스마 같은 애가 살까지 찌면 얼마나 더 못나지려고 그러니? 너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관리 좀 하렴. 아, 엄마.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온 걸 어떻게 눈앞에서 그냥 버려. 사람이 사온 정성이 있는 건데 멀쩡한 빵을 왜 굳이 사온 사람 눈앞에서 버리냐고. 어머, 얘 좀 봐라. 너 엄마가 이런 거 먹는 거 봤니? 현숙이 이모랑 정길이 이모랑 맨날 먹으러 다니는 거 아니었어? 참나, 됐어, 이리 줘. 언제부터 밀가루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파스타는 잘만 먹으면서. 파스타는 다 건강한 재료들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너는 엄마가 자기 관리 철저한 걸 알면서. 그만 좀 해. 아우, 진짜 이거 안 먹는다고 엄마가 이영애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곧이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저희 부부를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남편은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기에 별로 화가 나지는 않았죠. 다만 이 일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삐지실지 그리고 심술을 얼마나 더 부리실지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얼굴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이런 불편한 일만 생기면 서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화를 풀어드리려고 큰 돈 써서 한강뷰 레스토랑을 예약해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샐러드니 파스타니 하는 몸에 좋고 비싼 음식을 대접해드리니 시어머니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연신 사진을 찍으며 좋아하셨죠. 저는 그렇게 겨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전부 회복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시어머니 밑으로 납작 들어간 것 마냥 굴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이것 좀 해주렴, 저것 좀 해주렴 하는 부탁조인데 마치 중전마마가 궁녀를 부리는 듯한 말투였달까요. 원래 저는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어렵지 않은 일이면 그냥 해주고 마는 그런 일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덤덤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꾸 시어머니랑 부딪히기만 하면 저까지 점점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가구 조립을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일이 그런 가구 만드는 일이라서 부탁하시나 보다 하고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죠. 저희 공방이랑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산 가구는 찻잔 진열해 놓는 서랍장이었는데 크기도 크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한 걸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리시는 겁니다. 왜 네가 오니? 우리 아들이 안 오고? 남편은 오늘 거래처 만나러 가서요. 끝나고 식사까지 하고 온 데서 아마 늦을 거예요. 아, 이런 건 남자를 시켜야지. 이 무거운 걸 여자인 네가 혼자 어떻게 하니? 에이, 제가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거 서랍장 전부 분해되어 있어서 무겁지도 않네요. 어머님, 잠시만 비켜주세요. 저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조립을 해드렸어요. 제가 조립을 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여자 손이 저렇게 거칠어서 어디에 써먹냐는 등 궁시렁대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서랍장이 완성되고 나니 시어머니는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예쁘다고 몇 가지 식기를 진열해 놓고 연신 사진을 찍더군요. 저는 이제 일 좀 하러 가보겠다고 얘기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더 빨랐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얘, 너 운전 좀 해라. 네? 어디 가시게요? 나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거든? 네가 좀 데려다 주렴. 그러더니 당연하게 저에게 앞장서라는 듯 턱짓을 하셨죠. 시어머니가 운전을 못하시니 잠깐 차로 바래다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치 시종 부리듯 하시는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그때부터는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티내지 않고 시어머니를 약속 장소에 바래다 드렸어요. 가는 김에 저도 은행에 들렀다 올 일이 생각나서 은행을 다녀오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마침 시어머니 친구들이랑 만나게 된 거였어요. 예, 정이야. 여기. 아, 너는 무슨 바로 올라오면 되지. 우리더러 주차장까지 내려오라고 그러니? 여기 우리 며느리야. 그래도 내 친구들인데 인사는 해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하길래 제가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그런 저를 보고 각자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희철이랑 결혼한 며느리구나. 어쩜 모델 같다. 정이 너랑은 완전히 딴판인데. 정이가 며느리랑 같이 있으니까 왠지 더 작아 보이네. 아, 말도 마. 키만 멀대같이 커서 여성스러운 면은 없고 그냥 머스마가 따로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나 닮아서 인물이 출중하길래 좀 예쁜 며느리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 반만 닮았어도 내가 얼마나 예뻐했겠니? 얘는 영 그런 맛이 없어. 뭐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이긴 하네. 뒷모습만 보면 우리 손주 같기도 하고. 아니, 조금만 꾸미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정이 너가 워낙 화려해서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다야. 그렇다고 얘가 나처럼 이런 화사한 옷을 소화할 수는 있겠니? 아, 말을 말아야 해. 말해봤자 내 속만 답답하고 입만 아프지. 뭐 그래도 애는 착해. 사람 세워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이렇다고 말을 못하고 서 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앙칼진 목소리로 이제 그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예, 너 은행 간다 하지 않았어? 얼른 가봐. 우린 이만 올라갈 테니까. 다음에 또 봐요, 정희 며느리. 그리고 저만 지하 주차장에 덩그러니 남기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올라갔어요. 그래도 초면이고 어른들이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말을 최대한 아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시어머니 부탁이어도 발에다 드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저를 아예 집으로 불렀는데 그 패거리와 이미 같이 있으시면서 또 저를 깎아내리며 놀리더군요. 그게 아니더라도 시어머니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저에게 운전을 시키시는데 그럴 때마다 남들을 만나면서 대놓고 제 흉을 봤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못된 습관이 절정으로 터지게 된 건 시어머니의 예순잔치였는데요. 요즘에는 환갑은 소소하게 넘어가고 보통 7순이나 8순을 크게 치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환갑인 김에 또 공주놀이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꾸 몇 달 전부터 우리한테 시티뷰가 어쩌고 칠레산 와인이 어쩌고 하면서 고급진 곳에 가고 싶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거 안 들어주면 또 얼마나 삐지시겠어요. 그래서 친척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고급진 레스토랑에 룸을 예약해 파티를 열어드렸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사촌형, 누나, 동생들을 불러 최대한 북적이며 축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었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한참을 늦으신 시어머니는 온통 반짝이는 흰색 고급 정장을 입고 마치 본인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인 양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옆으로 오라는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가까이 갔죠. 예?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데려다 줘야지. 네? 자리에 데려다 줘야지. 의자도 좀 빼주고. 어련하실까 싶어 어려운 부탁도 아니니 그건 그거대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저를 종부리듯이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냥 말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들고 있던 포크로 컵을 탁탁. 그게 물을 따라 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릇이 비었으면 또 손톱으로 빈 그릇을 탁탁.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싶을 정도로 새침을 떼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보톡스를 맞으신 게 생각이 나서 그때는 그래 보톡스를 맞아서 말하기 어려운가 보다 하고 이해해드렸어요. 사실 기분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지만 화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 어떻게든 좋게 이해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한 건데요. 그런데 또 제 험담을 하실 때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사촌 누나 되시는 분이 고모,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 생겨서 이런 고급진 데서 환갑잔치 하시네요. 하며 듣기 좋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 험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도 마. 얘가 영 눈치도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다 알려줘야 한다니까. 여자가 손도 굽고 섬세하면 좋겠는데 워낙 애가 선머슴이라 설거지 하나 맘 편히 못 시키고 있단다. 내 팔자야. 또 시작이네 싶어서 저는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이니 참다는 생각으로 잠자코 있었죠. 하지만 티가 난 것인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목공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와이프가 얼마나 섬세하고 기술이 좋은데. 와이프는 대학교 다닐 때도 과에서 1등 여러 번 하고 장학금도 되게 많이 받았어.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거랑 이게 같니? 여자가 살림을 좀 조신하게 예쁘게 좀 할 줄 알아야지. 네 와이프가 영 손도 거칠고 그러니 하는 말 아니니? 분위기가 안 좋게 이어갈 것 같자 제가 식탁 밑으로 남편을 툭툭 치며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괜히 소란 피우게 될까 봐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가 그칠 줄 몰랐죠. 계속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처럼 좀 여성스럽고 고운 아이를 며느리로 데려오길 바랬는데 나만큼은 아니어도 나 반만이라도 닮은 아이만 데려왔어도 내가 예쁜 옷도 입히고 만난 것도 해주고 머리도 예쁘게 해줬을 것 아니야. 너 여기 니네 누나들 화장도 다 내가 알려준 거야. 내가 예쁜 애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왜 하필이면 저런 선머슴 같은 애를 데려와가지고는. 시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니까
친척분들도 당황하시는 것 같아 조금 진정을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얼굴까지 빨개지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면서 말을 했는데 그게 좀 실수였나 봅니다.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선머슴이라 죄송해요. 그런데 화 좀 그만 내세요. 이렇게 좋은 날에. 어머님, 오늘을 위해서 보톡스도 맞고 오셨는데 자꾸 열내시면 더 부을까봐 걱정돼요. 제가 죄송하니까 화 좀 그만 내세요. 그러자 거기 있던 가족들이 죄다 푸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큰 이모부님은 놀라시면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셨고요. 정이 너 또 얼굴에 이상한 짓 했어? 다 늙어서 왜 자꾸 희한한 짓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좀 절약이라는 것 좀 해라. 아니야. 오빠는 무슨 내가 원래 피부가 이렇게 고왔지. 어딜 이상한 짓을 해. 제가 맨날 이것저것 헷갈리더니 지 CMA일도 헷갈리나 보지. 너 정확하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그 입 좀 닫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새빨개진 얼굴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셨어요. 요즘 제 또래의 여자애들은 어디서 어떤 실수를 받았다며 별 거리낌 없이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숨겨야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제가 얼떨결에 시어머니께 한 방 먹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속은 통쾌하더군요. 덕분에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저를 아예 쳐다보시지도 않고 저를 더 이상 찾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편했어요. 명절 때만 좀 찾아뵈면 되려나 싶어서 한시름 놓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껄끄러워도 연세 드신 분께 아예 관심을 끄는 건 안 될 일이었나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또 연락이 오길래 이번에도 기분 나빠질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말씀을 하시건 바쁘다고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아닌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혹시 이 아주머니 가족분 되세요? 여기 지하철역 아닌데 아주머니가 지금 쓰러지셨어요. 보기엔 탈수 증상 같은데 이분이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서 일단 구급차 불렀거든요. 얼른 이리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저는 일단 중요한 일은 미뤄두고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마침 구급차도 와 있는 상태라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물이랑 사탕 등 군것질거리를 몇 개 드셔서 다행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약간 어지러우신지 멍한 눈으로 계셨는데요. 그 옆에 있던 저는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와 옷가지를 보며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머리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워서요. 그런데 마침 그때 구급차가 방지턱을 조금 빠르게 넘었는지 뒷좌석에 있던 사람들이 살짝 덜컹거리게 되었고 저는 그때 똑똑히 보았어요. 시어머니 정수리가 살짝 들렸다 내려앉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정수리는 본인 머리가 아닌 가발이었던 거예요. 항상 시어머니가 당신 연세에 비해 풍성한 머릿결을 자랑 삼고 다녔던지라 내심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그치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장은 못 본 척 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그 후로도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는 당뇨 환자셨어요. 병원에서는 당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인슐린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저도 남편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어머니가 상상 이상으로 큰 상심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밥도 잘 입에 안 대시고 며칠 동안이나 우시더군요.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우셨어요. 도저히 혼자서 이런 비극을 견뎌내실 수가 없다면서 저희에게 같이 살자고, 같이 살면서 자신을 좀 챙겨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야 알겠지만 저희도 선뜻 그러자고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왜냐면 저희는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1, 2층은 아예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쓰고 3층을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란 걸 시어머니가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울면서 같이 살자고 하시니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 집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작업실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은 저희 집보다 훨씬 넓은 2층짜리 주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날 이후로 저는 정말 지옥의 씹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겪었던 것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힘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 병원 다니시는 것부터 온갖 사소한 모임에 나가시는 것까지 전부 저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집안일서부터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이랑 심지어 속옷까지 잔소리를 해대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때쯤 되니 너무 버겁더군요. 예, 내일 11시 고등학교 동창회 전에 친한 애들만 미리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일 늦으면 안 돼. 알겠니? 내일은 안 돼요, 어머님. 저 내일 업체 미팅 있어요. 시간 좀 미루면 되잖니. 아픈 이 시애미가 네 일정에 맞춰야겠니? 어머니, 저는 일이라고요. 어머니야말로 사적인 모임 가지시는 걸로 제 업무 방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 얘 좀 봐. 이제는 하다하다 네 시애미한테 말대꾸까지 하니? 어머니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애미가 하는 말이면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부탁? 부탁? 너 지금 나랑 맘먹겠다는 거야? 아우 그만 좀 해 엄마. 이 사람이 못 가면 내가 가야 하는데 나도 내일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우리 같이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방해를 못해서 안달이야. 이러려고 같이 살자고 했어. 듣다 못해 남편이 개입을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땡깡에 가까운 부탁들을 거절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유치하게 저를 괴롭히기시기까지 했어요. 평소 본인이 보기 싫어했던 제 옷을 쓰레기인 줄 알았다며 버리질 않나. 일부러 제 밥에만 소금을 뿌리는 등 대응하기도 싫을 정도로 유치한 짓들이었죠. 정말 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프시고 나서 더 약속을 많이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이유였더군요. 시어머니가 당뇨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을 때 병원 원무과 직원이 저희 시어머님을 보고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 직원분이 병원 내에서 쓸 광고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니어 모델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온갖 지인들과의 약속이란 약속은 다 만들어서 자랑을 하고 다녀야 했기에 저를 그렇게 운전기사로 쓰라고 하신 거였죠. 시어머니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모임에 데려다주는 것도 안 하고 또 그 유치한 짓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약이 바짝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부가 여느 때처럼 출근하는데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집안을 쓸고 닦으며 부산하게 구시는 거였어요. 그냥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른 새벽부터 저희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방향제를 잔뜩 뿌리고 창문을 죄다 열어놓고 나가셨다가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씻으러 들어가면 갑자기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와 바닥에 뿌려버리고 밥을 먹는 남편 옆에서 굳이 세정제를 뿌려가며 식탁을 닦는 등 누가 봐도 일부러 저희를 불쾌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이미 이번 달까지만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화가 나도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출근을 한 뒤에 남편은 작업실에, 저는 목자재를 보러 협력업체로 향하는 길이었는데요.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도착한 뒤 가방은 두고 태블릿만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방 안으로 손을 뻗는데 뭔가 축축하고 이상한 거예요. 화들짝 놀라 가방 안을 살펴보니 가방 안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수세미 걸레 등이 잔뜩 들어가 있더군요. 급하게 태블릿을 꺼내 확인해보니 물이 들어갔는지 켜지지도 않았고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며 다른 서류들이며 중요한 계약서, 지갑이 전부 냄새나는 구정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누구 짓인지는 안 봐도 뻔했죠.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업체 컴퓨터를 빌려 남의 회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 파일을 전달했고 그 뒤에 스케줄을 죄다 취소했어요.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계약서가 들어있었기에 서둘러 다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그대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라고 참아주고 넘어가줬던 것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들고 쳐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동네 친구란 친구들은 다 모아놓고 우아하게 티파티를 하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제가 화가 난 게 오히려 재밌다는 듯 웃는데 저는 그만 눈에 뵈는 게 없어졌죠. 어머, 정희 며느리 아냐? 응, 맞아. 얘, 지금 우리 차 마시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어머! 제가 식탁 위에 가방을 그대로 엎어버리자 그 안에 있던 걸레밥 물이며 수세미, 서류, 보조 배터리 등이 쏟아져 나오며 식탁 위를 어지럽혔어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케이크이며 각종 디저트는 순식간에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렸고 찻잔들이 깨지는 등 난리가 났죠. 친구분들도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제가 그 정수리를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가방 안에 이딴 게 들어가 있어서 좀 닦아야 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것 좀 빌릴게요. 그리고 시어머니 정수리 가발을 그대로 뜯어내 제 가방을 닦았어요. 그게 닦이겠냐마는 저도 화가 있는 대로 난 상태라 어떻게든 그걸 망가뜨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시어머니 머리에서 가발이 뚝 떨어져 나오자 친구들은 어머머머 하고 놀라며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시어머니 머리가 더 반짝였거든요. 하필 조명 아래에 있어서 더더욱 심하게 반짝였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곧 터질 듯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다 망가진 가발을 식탁 위로 던지며 얘기했죠. 뭐 그릇 몇 개 깨지고 가발 망가진 거는 제가 오늘 어머니 때문에 망친 일들이랑 퉁치시죠. 제 태블릿 수리비며 업무상 손해 내용 전부 메꾸시려면 이깟 그릇 몇 개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내일 바로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옮길 거니까 같이 사는 식구들한테 이따위를 굴 거면 혼자 사세요. 이것이? 지금 저한테 손 올리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싸워볼까요? 저야 감사하죠. 먼저 때리세요 그럼. 휑해진 머리로 저를 한 대 때릴 듯이 손을 번쩍 드는데 제가 오히려 때리라며 가까이 가자 저보다 키가 한참 아래인 시어머니는 주춤거렸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저도 한 대 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가 어디 대기업도 아니고 남편이랑 둘이서 작게 일하는 업체라 고객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어머니가 한 짓은 저희더러 앞으로 백수되어 살라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그 집구석에 2번 다시 오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방에 있는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려왔어요. 애초에 짐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금방 차에 실을 수 있었고 저는 곧장 원래 살던 집으로 왔습니다. 1층 작업실에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 놀라서 나왔는데 자초주정을 듣더니 엄청나게 화를 냈죠.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더니 엄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지금 천지분간이 안 돼? 오늘 우리가 날린 게 얼마짜리 계약서인 줄 아냐고. 내가 내일 당장 이거 전부 엄마한테 청구할 거니까 알아서 해. 엄마 그 유치한 짓거리 때문에 우리 업체 접게 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뭘 잘했다고 울어. 나도 집사람도 엄마 다시는 보러 안 갈 거니까 그냥 혼자 살아. 그 뒤로 한 일주일 동안은 시어머니가 사고 친 걸 수습하느라 저희 둘 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 하나가 터지자 줄줄이 다른 일까지 밀리면서 저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습을 한 거였어요.
얼추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둘 다 대자로 뻗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오는 연락을 전부 무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시작해서 저희가 계속 무시하자 온갖 욕들을 보냈다가 요즘은 자기가 심했다며 사과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용 증명을 작성해왔어요. 이번에 죗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 분명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또 철없는 짓을 할 거라면서요. 저도 저지만 그간 남편이 쌓인 것도 많았구나 하고 새삼 알았어요. 하긴 제가 아내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동업자이기도 한데 사사건건 업무 방해를 하니 남편 입장에서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나 싶긴 하더군요. 남편이 보낸 내용 증명을 보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울며불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가 그게 안 먹힌다 싶으니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참나, 정말 속도 없는 양반이죠. 야, 네 남편한테 이것 좀 물으라고 해다오. 내가 그런 종이 조각들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니?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응?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다시는 너희 일하는 거 방해 안 할게. 그러니까 얼른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거 물으더라도 그 집엔 다시 안 들어가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나는 아프잖아. 저번처럼 또 혼자서 몸도 못 가누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어른이 이 정도까지 미안하다고 하면 좀 들을 것이지. 니네 이렇게 아픈 부모 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겠니? 이렇게 천륜을 저버려도 되는 거야? 천륜을 저버린 건 누가 봐도 어머니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과하면 저희 거 무조건 들어야 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똑같은 행동 하실 거잖아요. 남편한테 할 얘기는 남편한테 하시고 저한테 전화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다음엔 안 그런다니까. 미안하다고 얘. 시어머니가 아무리 연락을 해서 난리를 쳐도 저희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자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손수 찾아왔어요. 울면서 내용 증명도 취소해주고 자기랑 같이 살아달라더군요. 저는 솔직히 혼자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싶었는데 그냥 당신은 아프니까 혼자 있기 무섭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도 안 하고 집에 혼자 계시니 잘 관리하면 위험한 일은 없을 텐데 누가 보면 암이라도 걸린 줄 알겠더군요. 얘들아, 이애미가 미안하다.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조금만 골려주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피해인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이제 그만 화 풀으렴. 아들,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니? 엄마가 미안해. 이제 며느리 괴롭히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을 테니 그만하렴. 내가 잘못했어. 응? 화장이 전부 지워질 정도로 엉엉 우는데 그 고사항하던 양반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희 부부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당장 그날은 집에 바래다 드리고 별 이야기 안 했지만 저희 부부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쯤이면 시어머니가 정신을 완전히 차리셨을까요? 눈치 보니까 남편은 계속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남편을 말려야 하나? 다시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내용 증명은 철회하자고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제가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많이 없고 남편도 저도 외동이라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도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